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대한민국의 우리 수험생 여러분, 고생이 많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그 계리직 핵심 문제풀이. 저는 핵심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문제만 풀으면 안 되겠죠. 다른 문제들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이미 뭐 해설서가 자세하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면은 사실 뭐 이 강의 들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 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은 뭐 그냥 일반 뭐 수능 한국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하면은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인 그런 문제풀이, 그러나 우리가 챙기고 가야 될 부분들 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까지 제가 좀 상기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문제가 핵심 문제로 돼 있을까? 근세시대, 조선 정기 정도의 어떤 그 시대를 우리가 근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역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전용 밴드, 네이버 밴드입니다.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 이렇게 딱 치시면 바로 이 광복군의 태극기가 나오니까 변함없이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가입 조건도 없고 뭐 허락부터 안 받고 그냥 쑥 들어갔다 쑥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물론 뭐 화려하지 않고 약간 조악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용에 충실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해준다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이 서술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도적의 무리는 조선전기 도적 가운데 그 세력이 가장 컸으며 명종 14년부터 명종 17년까지 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은 백정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곡물이 운송되는 사신들이 왕래가 빈번하며 농민의 부담이 무거웠던 역촌. 네. 여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물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많이 좀 그 수탈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곡물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 지대 및 주변에 갈대밭이 많은 곳 등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곳을 거점으로 약탈, 살인, 방화를 서슴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적, 이 인물은 누굴까요? 임꺽정이죠. 임꺽정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임꺽정입니다. 자, 그럼 1번. 광대 출신으로 승려 세력과 함께 봉기하여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장길산이에요. 장길산. 그 다음에 허균이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정치의 부패상을 비판한 소설을 썼다. 홍길동전이죠. 홍길동이고요. 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 강원, 평안, 함경도 주변에서 활동을 했다. 자, 요게 바로 임꺽정입니다. 그리고 대동계라는 비밀걸사를 조직하여 새 왕조를 세우려는 역사혁명을 꿈꿨다. 이건 도적은 아니고요. 당시에 그 선조 때의 살인이었던 정여립이라는 그런 사람이죠. 또 이것 때문에 또 붕당이 가속화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3번이고 3번인데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화적인 학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해설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명종 때 활약했던 임꺽정이고 성호 이익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죠. 성호 사설에 조선의 3대 도둑으로 홍길동, 임꺽정, 그리고 장길산을 꼽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명종 때 아무래도 좀 흉흉했죠. 중종, 명종 이때가 별로 16세기 때 좋았던 시기가 아니에요. 왕권도 약하고 또 외척들이 서로 이제 그 권력 다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또 사화도 진행이 되었던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관할을 습격하고 의적 행각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 호응이 좀 좋다 보니까 관군이 진압을 할 때에 미리 백성들이 이제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황해도,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강원, 평안, 함경도 지역까지 벌렸다라고 하고요. 자, 일본에 보시면 장길산 같은 경우 숙종 때예요. 조선 후기, 예, 숙종 때. 황해도, 이 황해도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네요. 보면은, 그쵸? 예, 전국적으로 활동한 도둑의 우두머리. 이게 장길산은 조금 그 일반 백성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중인 계급, 설, 승려, 그 어느 정도 좀 배움이 있는데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좀 무시를 받았다. 예, 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실 거고, 승려 같은 경우는 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승려 억불사였기 때문에 승려를 좀 많이 무시를 했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과 함께 들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홍길동에 대해서도 이제 뭐 잘 아시죠? 홍길동 호보호영을 하노라. 예,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홍길동 전이라든가 뭐 춘향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판소리 무대로도 많이 올려졌던 이 글을 지었던 허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형을 당해 죽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여립, 예, 선조 때 정여립, 이 대동계라는 그런 결사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뭐 역성혁명을 일으켰다, 뭐 당시의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모반이죠. 예.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보는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은 그 모함에, 상대 당의 모함에 의해서 이 사건이 크게 전개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동인 세력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또 이제 호남 지역, 이 호남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호남 지역이 이제 반역의 동네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정계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제 도와 해설을 만들어 겨우 10폭밖에 되지 않는 종이에 풀어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하고 익혀서 평소에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공부하소서. 공부하소서. 조용히 혼자 계실 때 도가 이룩되고 성인이 되는 요체와 근본을 바로잡아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사오니 오직 전하께서는 이에 유의하셔 열망하고. 전하라는 말에 힌트가 딱 오죠. 전하께서 혼자 공부하소서. 그러니까 임금이 공부해야 되는 학문이다 해가지고 성학이라고 합니다. 성학. 예, 성학이에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10개, 10폭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10폭밖에. 그러니까 뭐예요? 성학 10도죠. 성학 10도입니다. 이 성학 10도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황 선생님이죠. 이황 선생님입니다. 그 이황 선생님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그냥 일본 성리학과 관련된 거 고르셔야 돼요. 예. 왜냐면 이황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하고 좀 많이 그 헷갈려들 하기 때문에 이황 선생님이 뭐 이 선생님 거의 아버지 뻘이고 굉장히 앞선 성리학자인데 성악과 관련돼서 이제 성악 10도를 제시했고요. 이 선생님은 성악 지묘예요.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요점을 모아가지고 예,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원 선생님은 제야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이 선생님은 이 고위 관직을 많이 지내셨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하고 조금 더 가까웠던 사람은 이 선생님이다. 그래서 성악과 관련돼서도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임금에게 올릴 수 있지 않았는가.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은 1번입니다.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 자, 그 다음에 박람회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수미법. 자, 현실 개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고,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장 사상을 포용하고 학문의 실정성. 당시에 성리학자들 조선사회가 특히 이제 사림들이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예,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된다.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그 의병장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조식 선생님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성리학을 중심에 두면서도 양명학의 심성론을 인정했다. 이원 선생님은 양명학을 2단으로 여겼습니다. 2단으로. 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이제 그건 성악과 관련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약간의 그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서 이원 선생님이 주장했던 것은 주리론이죠. 그래서 이와 기가 있는데 이치에 중점을 두는 그런 사상이 주리론이고, 기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 이제 이 선생님 주기론이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굉장히 현실 그 개혁적이라죠. 서얼 허통, 서얼을 어느 정도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노양초소생 종목법, 그러니까 노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10만 양병설, 네, 그 유명한 10만 양병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납의 폐단을 개혁할 것을 주장했던 수미법, 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조시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이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습록에서 양명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또 하셨던 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다음 정치관과 관련된 관련이 깊은 정적으로 오는 것은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하는 데 있다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할 때 이 제자가 보니까 재상제자예요. 그죠? 총재는 위로는 임금을 받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니 직책이 매우 크다. 또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음과 현명함이 있고 강함과 유약함의 차이가 있으니 옳은 일은 아래고 옳지 않은 일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대중의 경지에 들게 해야 된다. 예. 그러므로 상이라 하니 재상상자입니다. 또 곧 보상이다. 예.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재상과 관련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재상의 중심을 두는 게 뭡니까? 의정부 서사제고, 왕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이제 육조직계제죠. 자,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은 누구죠?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가장 그 공을 세웠던 정도전이죠. 정도전이 신하기 때문에 신권 위주로 많이 그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3번이고, 3번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을 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태종 이방원의 왕자의 난 때에 죽음을 당하면서 실패를 했고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던 그런 임금은 세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정답은 3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 육조직계제는 태종 이방원하고 세조, 그 다음에 사관원을 독립시켰던 것은 이제 또 태종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7번. 왕명에 따라 신숙주 등이 국가 왕실의 행사에 대한 의식의 절차를 규범화해 편찬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그냥 정답이 딱 적혀져 있어요. 국가 행실에 대한 의식의 절차. 그러니까 5가지의 어떤 예의와 관련된 절차죠. 뭐 장례라든가 사신을 맞이한다든가 뭐 혼례라든가 이런 것들. 국조오례입니다. 정답은 국조오례이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또 보고 가겠습니다. 국조보건 같은 경우에는 태조부터 태종, 세종, 문종 때의 앞선 임금 때의 그 기록을 세조 때에 남겼던 것이고요. 사성통고라는 말이 뭐냐면 사성이에요. 사성. 4가지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한문으로 한자를 한글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4개의 소리로 갈라서 맑고 탁한 그런 것 따위를 연구해서 편찬한 책입니다.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내각 인력 같은 경우는 규장각 일기예요. 규장각. 예, 규장각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이 해동제국기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성종대 신숙주가 일본, 해동이죠.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해동이죠. 일본에 관한 책을 엮은 것인데, 뭐 일본의 혼슈, 규슈, 뭐 이끼, 스시마 섬 따위를 이루고 있고요. 뭐 이들과 관련된 어떤 그 지리서입니다. 지리서. 이 해동제국기. 이 신숙주가 이 책을 편찬할 수 있을 때는 당시에 신숙주가 거의 주변 국가의 말들을 다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일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또 여진말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에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고 전문가죠. 예, 그래서 이 책을 지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2번. 다음 자료는 조선시대 어떤 군사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군사체제는 무엇이냐? 을묘 외변 이후에 김수문이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도내의 여러 업을 순변사, 방어사, 조방장, 도원수와 본도병사, 수사에게 소속시키니 여러 도에서 이 일을 본받았다. 이라여 한번 위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멀고 가까운 곳의 군사를 모두 동원해요. 아, 요게 중요하죠. 멀고 가까운 곳의 군사를 모두 동원했답니다. 빈 들판에 모아놓고 천년이 밖에서 오는 장수를 기다리게 했다. 그러므로 장수는 아직 때에 맞추어 이르지 않았는데 적은 이미 가까이 오게 되니 군심이 동요하여 반드시 괴멸하는 도리밖에 없다. 유성룡의 상계입니다. 유성룡은 뭐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 반드시 멀고 가까운 곳의 군사를 모두 동원해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군사들, 가까운 곳에 있는 군사들은 당연히 동원하는 거고 멀리 있는 군사들까지 다 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력 부대를 죄 모아가지고 외적들을 초장에 박살내고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용어를 잘 생각해 보면 바로 뭐냐면 재승방략입니다. 재승방략이란 말 자체가 바로 뭐냐면 제 앞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제 앞에서 승리한 방어 체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뭐냐면 진권체제였어요. 진권체제. 진권체제는 지역방어잖아요. 군대, 조그만 그 군사 기지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행정구역에 있으면 뭐 어떤 뭐 군이라든가 현이라든가 뭐 이런 행정구역에 있으면 거기에 있는 그 파견된 수령이 자기가 알아서 지역방어 책임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네는 안 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을묘해변 같이 이게 대규모의 외적이 몰려왔을 때는 쉽게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체제, 세조 때 시작했던 진관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승방략 체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승방략 체제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 주력 부대가 잘 싸워서 이기면 너무 좋은데 얘네들이 져버리면 완전히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진관체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지방에 있는 군대를 소고군 체제로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 소고군은 원래 양반이라든가 서얼이라든가 노비들이 들어가 있는, 네, 오군영에 속해 있다 해가지고 속오군이라고 이렇게 딱 이름 붙여줬는데, 얘들이 원래 조선 전기 때 잡새군이었어요. 잡새군. 그 잡새군이었는데 예비군이잖아요. 예비군인데 이 뭐 양반도 들어가고 뭐 서울도 들어가고 노비도 들어가는 그런 잡스러운 애들, 원래 군대 안 가는 애들 죄 여기다 끌어모은 거죠. 그냥 명부상으로만 이렇게 군대를 평생 해놓은 겁니다. 훈련도 안 시키고. 근데 임진왜란 딱 일어나고 나니까 육지에서 정규 부대보다 이 잡새군 출신의 사람들이 의병을 만들어가지고 더 잘 싸우더라. 특히 자기 동네의 어떤 그 뭡니까 지형, 그게 너무 빠삭하잖아요. 그 치고 빠지는 어떤 유격 전술, 게릴라 전술에 아주 능하더라. 그래서 차라리 지방 군대를 이렇게 소고군 체제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렇게 소고군 체제 됐고, 오군영 체제는 원래 이제 오위 체제여서 선조 때부터
쭉 숙종 때까지 어총수금이죠. 맨 처음에 훈련도감 있다가 어총,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 금이원까지 수도 주변과 수도를 지키는 오늘날 따지면 군단입니다. 5개의 군단.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했던 것이 바로 오군영 체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문자 표기 체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못하고 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이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 안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국어 문제에 나와야지 역사 문제 이게 나오냐. 기역 니은은 훈민정음이 용자래에서 비롯되었다. 용자래라는 것은 글자를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역 니은 읽기 읽듯이. 두 번째, 향찰로 기록된 글은 문장 전체를 고유어 발음으로 읽을 수 있다. 원래 이제 신라시대 때의 한자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우리에 좀 맞게 고쳤던 것이 이제 뭐 이두든 향찰이든 그렇게 했었죠. 자, 3번에 훈민정음의 초성 글자들은 음성기관의 상형을 기본으로 삼아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음성기관, 목이라든가 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아유, 이건 뭐 틀림없는 얘기죠. 자, 이두는 고구려에 발생해서 신라에서 발달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보통 이두 그러면은 신라로 알고 있는데 설총 고구려에서 발생했나?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해설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용자래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읽는 거 훈민정음 용자래가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가지고 한 70여 년 지나고 나가지고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훈봉자회라는 것을 지으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국사에서 공부를 해. 그래서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어이없어요. 자, 58번 볼게요. 자, 밑줄친 국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려는 데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 완약한 풍속을 고치고자 합니다. 이륜행실로 말미암아 이륜행실이 딱 나왔네요. 신이 전에 승지가 되었을 때 간행할 것을 청했습니다. 삼강이 중한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라도 모두 알고 있으나 붕우 형제의 이른에 이르러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붕우 형제, 그러니까 친구 또 형제,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간에 중요한 어떤 의리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장유,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들 간에 그게 바로 이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붕우유신, 장유유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중종 때에 김안국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했어요. 중종 때. 그럼 중종 때 고르란 얘기예요. 중종 때. 주세붕이 백운동선을 세웠다. 백운동선. 그 다음에 김시습이 금오심. 이건 세조 때죠. 네, 최초의 우리가 한문소설로 알고 있고요. 국조오례가 편찬되고 동국여지서는 성종 때고 문화와 제도를 유효시로 갖추기 위한 집현전. 자, 집현전 세종 때고. 그 정답이 1번이죠. 주세붕의 백운동서와 중종 때입니다. 정답 1번. 자, 59번. 미추신 이 지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402년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지도이다. 권근의 글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 광피도와 혼일 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지도를 합해서 제작했다고 한다. 동양에서 제작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역사적 의의는 대단한 거예요.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죠. 태종 때 만들었었죠. 의외의 정답이 있어요. 1번.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묘사했다. 유럽과 아프리카. 당연합니다. 세계 지도니까. 그죠? 2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란 중화사상. 우리는 중국하고는 4대 관계였으니까. 자,
이 지도 작성에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있었다. 네, 당시에 그 굉장히 과하게 발달했던 이슬람 지도학. 4번.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에 백리척을 사용해 과학가해지겠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척도를 사용했으면 이 지도가 굉장히 왜곡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최초에 우리가 척도를 사용했던 지도는 조선 후기 때의 정상기의 동국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인데 혼일강력 대국도지도 심화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혼일강력 대국도지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중국. 엄청나게 크죠. 근데 우리나라도 크게 그랬어. 일본은 없어. 일본은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인도. 요게 인도입니다. 여기 조그만 게.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게 아프리카. 그 위가 바로 뭐냐면 유럽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아메리카 대륙은 없어요. 뭐 이 당시에 태종 때 뭐 우리가 아메리카를 어떻게 알아? 교류를 해봤어야 알지. 유럽 애들도 몰랐었는데 아메리카를 알게 된 건 1492년에 콜럼버스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아메리카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조금 그 심화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회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요. 모사본이 일본에 소장돼 있고, 이것을 다시 필사한 것이 규장각에 소장돼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의는 그 동양 최고의 가장 오래된 지도다. 또 아라비아 지도학의 영향을 받아서 원나라 세계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부분은 이회라는 사람이 따로 보완해서 새로 편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도 팔도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에 조선 지도가, 이 지도에 있는 조선 지도가 팔도 지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조선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양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 꼭 알아줘야 돼요.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심으로 경장을 주장했다. 경장을 주장했다. 기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이 선생님이죠. 그 다음에 니은,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또 봅니다. 근데 태어설, 우주를 영원한 기로 보는 태어설, 이건 또 누구냐면은 황진이의 영원한 마음속의 연인, 누구예요? 서경덕이죠. 서경덕. 디귿, 정지훈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사단 칠정 논쟁, 이 사단 칠정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황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향약보급, 소학중시,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조광조고요. 그러면 이제 순서별로 골라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가 누구냐면, 사실은 서경덕하고 조광조가 비슷한 시기에 살았는데 조금 서경덕이 조금 앞서요. 그래서 니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서경덕인 기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골라줘요? 이황 선생님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고, 맨 나중에 이 선생님 기억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다. 사단과 칠정에 관한 그 이기론적 논쟁입니다. 이황하고 기대승이 논쟁을 했었는데, 이 사단이라는 건요, 맹자가 말한 도덕적 가치의 실마리 네 가지, 측은지심,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수지심, 부끄러운 마음, 사양지심, 겸손한 마음이죠. 사양하는 그런 마음, 시비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 이것이 이제 바로 사단이고, 칠정은 중용에 나옵니다. 얘기와 중용에 나오는데, 희노애락,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희노애 구애, 여기서 말하는 애는 사랑할 애자죠. 앞에 있는 애는 슬플 애자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는 거, 이것인데, 이원 선생님은 사단은 이에서 나오고 칠정은 기에서 나온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사단 칠정론이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이와 기가 사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작용은 이에서 나오고 또 기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가 바로 이기 이원론. 네. 그러니까 이와 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계속 후대 학자들이 서로 싸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단 실정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6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예로부터 나라의 역사가 중기에 이르면 인심이 반드시 편안만 탐해, 그러니까 조금 나태해지고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나라가 점점 쇠퇴한다. 그때 현명한 임금이 떨치고 일어나 천명을 연속시켜야만 국군은 영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여 년을 지내 지금 중세에 이미 이르렀으니 바로 천명을 지속시킬 때다.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1392년에 개국을 했기 때문에 200여 년 지났습니다. 그럼 16세기 정도 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주장들, 뭐 개혁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현실개혁적인 그 16세기 말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율곡이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리학분. 아까 제가 그 실천적인 성리학분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식 선생님이죠. 예,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병 활동이 활발해졌었고요. 왕이 지켜야 될 왕도 정치의 규범 성학십도 이황 선생님이고, 삼강오륜의 윤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은 동모선습. 동모선습이라는 거는 이제 어린애들이 공부해야 될 성리학, 수학하고 비슷합니다. 그걸 지었던 사람인데, 이것은 그 민재인이 또 박세모와 같이 이렇게 지었던 그런 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자의 행적을 주목하고 그 전통을 개선하기 위해 기자실기. 이 선생님이 저는 요거는 약간 좀 불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기자가 사실 요즘에 기자조선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어떤 견해,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의 그 객관적인 어떤 그 판단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기자가 있었음이 어쩌면 허구일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지금 현대사학계에서 주장이 되고 있는데, 굳이 왜 이원 선생님이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통성을 논하는 그런 책을 지으셨는지 아주 안타깝습니다. 어찌됐건 정답 4번. 네,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봐야 되나요? 다음 문제 63번.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는 것은 기억 이순신의 명랑에서 수군을 격파했다. 명랑해전이죠. 니은 의주를 피난했던 국왕일행이 한성으로 돌아왔다. 디귿 권율이 행주선생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격파했다. 리을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7천량에서 크게 패배했다. 자, 일단은 원균 너무너무 잘하는 거. 원균의 7천량 해전에서 패배해가지고 이순신이 다시 복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유재란이 일어날 그 당시잖아요. 이 임진왜란 7년 전쟁입니다. 예, 1592년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하반기에 있었던 것이 기억하고 리을이고, 니은하고 디귿 같은 경우는 전쟁의 상반기죠. 계속 그 외놈들이 밀고 올라가니까 한양을 버리고 평양까지 갔고, 평양까지 점령을 하니까 의주까지 갔습니다. 자, 의주까지 갔을 때에 이때 이제 이순신의 수군들이 굉장히 맹활약을 펼쳤던 것이고, 그리고 외놈들이 그 보급품이 조달이 안 되는 거죠. 이순신의 수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육지에서도 뭐가 많이 일어나요. 광해군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의병을 많이 모집을 했잖아요. 그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육지에서도 외놈들이 그렇게 녹록한 그 전쟁 상황을 이끌어가지 못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유성룡의 노력으로 인해서 명나라의 원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양을 탈환하고 밀려요. 계속 밀려. 그 아래로 밀려가지고 이 함경도로 진출한 왜군들, 그 다음에 평안도 쪽으로 진출한 왜군들 죄 모이기로 한 거예요. 모여서 전열을 가다듬자. 그게 어디냐면 서울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의도를 누가 박살을 내버리느냐? 권율이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행주산성에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맨 처음은 뭐예요? 맨 처음은 니은이겠네요. 아, 아니다. 디귿이죠. 예. 행주현상에서 물리쳤기 때문에 예, 왕이 그 안심을 하고 한손으로 돌아온 거고, 그래서 디귿, 니은,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기역. 디귿, 니은, 리을, 기역. 정답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게 흐름을 파악하시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64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소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윤집이 상소하기를 화이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러했는데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나라이고 노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왼수입니다. 지난날 성명께서 크게 분발하시어 의리에 의거하여 화이를 물리치고 중외에 포고하고 명나라에 알리시니 온 동토 수천리가 모두 크게 기뻐하며 서로 구하기를 우리가 오랑캐됨을 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조실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화해를 주장하는 거죠. 어디에서? 남한산성에서. 최명일 같은 경우는 사람은 이제 열심히 화해를 여기는 이제 싸우자. 예, 그러니까 주전론파죠. 화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최명일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병자호란과 관련된 거죠. 1636년도 병자호란. 자, 1번 보겠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라청에서 서양의 원물을 가지고 천문 관련 서적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소현세자와 그 왕자들이 볼모로 잡혀갔잖아요. 그 볼모로 잡혀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소현세자 그 아버지 인조가 미워해가지고 마음의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죠. 그래서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인조의 뒤를 이어서 효종으로 등극을 하게 됐던 것이고 2번 조선은 청과 굴욕적인 형제의 매냐. 그렇죠. 삼전도의 굴욕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예,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삼전도의 굴욕. 그 다음에 3번 조선은 복수설치를 과제로 삼았다. 복수설치. 복수. 이게 복수하자는 얘기예요. 예, 복수하자. 너희들은 그 힘이 있어서 오랑캐지만, 뭡니까? 우리가 훨씬 문명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수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숭정처사 대명거사로 자처하며 출사를 거부하는 인물이 있었다. 숭정처사 대명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명나라 때의 황제들이에요. 비운의 황제들. 그 사람들을 자처하면서 출사를 거부하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답 뭘까요? 딱 보이죠? 실수할 수 있어요.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청과 굴욕적인 형제의 맹약. 형제의 맹약, 아까 제가 설명 잘못했구나. 아, 나도 틀릴 뻔했네. 형제의 맹약은 정묘호란이죠. 1627년도에 형제의 맹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 청나라의 태종이 군신관계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거를 거부하고 나서 남한산성으로 돌아간 거고.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럼 2번을 고르시면 되겠네. 그죠? 네, 정답이 2번이고. 자, 그러면은 복수설치. 이렇게 왼수를 갚자. 예. 그런 관용적인 요구고요. 숭정처사 대명거사. 명나라 숭정제가 이제 자살을 했었죠. 뒷산에 목을 매달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일부 유생들이 그 운동 생활을 했던 거.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숭정처사다. 자, 대명거사. 이 명나라가 사라졌으니 나는 세상과 인연을 끊겠다. 이런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네. 자, 67번.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에 소속된 주서는 왕과 신하 간의 오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하여 이 부서 바로 뭘까요? 왕과 신하 간의 왕의 비서기구죠. 그러니까 뭐예요? 승정원이죠. 승정원. 그 승정원에서 뭘 작성했어? 승정원 일기죠. 예. 왕이 바뀌면 전왕의 통치 기록인 사초, 시정기, 조보 등을 합하여 뭐 합니까? 실록 편찬하는 거. 조선왕조 실록. 예.
그리고 내부를 만들어 한성에 보관하는데 바로 뭐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는 바로 그곳 어디입니까? 춘추관이죠. 예. 자, 그러면 1번 의정이 합작기관으로 백관과 서문을 총괄했다. 그 의정부네. 니은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였으며 세계기록 유산이다. 승정원 일기. 예.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 임진왜란 이후 전주, 성주, 충주에 지은 사고에 각기 보하겠다. 이게 도시에 있었던 사고가 불타버리니까 산으로 전부 다 올라가잖아요. 뭐 오대산 같은데 그런 데 올라갔고. 예. 그 다음에 리을 국왕의 교수를 제찬하고 외교 사무를 관장했다. 춘추관에서 천만의 말씀이죠. 춘추관에서 역사 편찬하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쉽게 승정원 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보기 4번에 여러분들 국왕의 교수를 제찬하는 것은 예문관이고요. 예문관. 외교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숙문원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번 여기에 출제됐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기 3번에 사고 춘추관, 전주, 성주, 충주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춘추관 여기 서울에 있으니까 전부 다 산으로 가.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무양산 사고들이 다 불타 없어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임진왜란 때 그 사고에 있었던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었는가? 전주 사고 때문에 그래요. 이 전주 지방에 있는 유생들이 여기에 있는 그 사고에 있는 책들을 방대한 그 책들을 몇 권씩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보관을 했던 거죠. 예,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반환을 한 거죠. 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네. 역사 지킴이죠. 자, 88번.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 과거제도와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과거제도. 문과의 복시에는 33명을 뽑았고 이들은 다시 전시를 보았다. 이게 복시가 2차 시험인데 이게 이제 최종 합격 인원이 33명이잖아요. 그렇죠? 전시를 본다는 거는 바로 이제 누구 앞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 국왕. 여기에서는 이제 등수 매기는 거예요. 가불병 이런 식으로. 2번 문과의 최종 합격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성적에 따라 가불병. 그거 제가 설명한 거고. 3번 무과는 문과처럼 대과와 소과의 구분은 없었으나 초시복시 전시를 치르는 것은 문과와 마찬가지였다. 네, 그렇습니다. 네. 4번 소과의 복시 합격자 수는 각도의 인구 비율로 배분됐다. 요게 함정인데 각도의 인구 비율로 배분된 것이 아니고요. 똑같이 각도별로.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서울에서 보는 초시를 한성시라고 하고 지방에서 보는 시험을 지방향자 써가지고 향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한성시, 그러니까 초시의 경우 생원, 진사시 각각 200명, 또 팔도의 정원은 500명.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있었죠. 네, 여기 합격해야 복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복시에서 이제 100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는데 1등 5명, 2등 25명, 3등 70명, 세 등급으로 나뉘어서 합격을 시켰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심화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93번. 다음에 주신 그가 편찬한 서적은 무엇이냐? 그는 고려의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2세계 문화에서 수학하였다. 조선왕조 창건 후에 이른바 표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사진으로 명의달렸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표전 문제와 관련된 것은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황제가 굉장히 노벌대발해서 정도전을 명으로 입조를 시켰어요. 근데 당시 이성계가 절대 안 보낸 거죠. 절대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에 갔다 온 사람이 바로 권근입니다. 권근이 명예에 갔다 왔죠. 그 표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전이 명예 보내는 외교 문서에 조선하고 명나라하고 거의 대등하게 해가지고 명나라 황제가 화딱지가 확 난 겁니다. 확 난 거예요. 참.
아이고 참. 자, 동국여지승남 같은 그런 책은 성종 때 노사신이 지었던 것이고, 상강의실도는 세종 때 지었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경국전, 이것이 바로 이제 정도전이 했던 법전이고, 동국사는 역사책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권근이 지은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99번. 미추진 상황이 제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상황이라는 거는 원래 왕이 있고, 그 왕위를 양위했을 때 상황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있던 왕이 죽지 않고 왕으로 계속 남아 있어. 그러니까 물러간 왕이 계속 남아 있어. 그런 사람은 이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상황이 누가 있냐면, 태종의 형이었던 정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조의 조카였던 단종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황께서 나이가 어려. 그럼 뭐겠어? 세조네, 세조야. 여러 모든 조치를 대신하기 위함하여 의논해서 시행했대요. 그러나 이제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국가의 모든 일을 처리하며 우리나라 예제도를 복구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문은 6조에서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왕에게 직접 아뢰라. 세조 때 했던 6조 직계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세조 때입니다. 새로운 금속활자 인쇄술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경자자, 갑인자, 병인자, 갑인자. 그래서 이거 개미자, 갑인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태종 때 개미자가 나오고 세종 때 갑인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역시 왕은 세종이 갑이다. 그래서 갑인자. 2번. 사형에 처할 만한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금부에서 삼심을 받게 하는 법을 했다. 삼심제도. 이 세종 때 나왔던 것이죠. 3번.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유학을 논의하고 시책을 나누는 경연을 활성화시켰으며 언론기관으로 홍문관을 설치했다. 경연의 활성화는 세종하고 그 다음에 성종이에요. 근데 홍무가 설치했다. 이건 성종이죠. 세조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집현제를 폐쇄해버렸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종이 다시 부활한 겁니다. 이름만 바꿔서 홍문관으로. 박연으로 하여금 아악, 당악, 향악을 정리하게 했으며 사대불에게 주자 가래를 장려하였다. 네, 장려하였대. 이거 누구예요? 이거 역시 저기죠. 세종이죠. 그럼 세종과 관련된 거 하나도 없네? 문제 봐야지. 이 상황이 제의하기 이전. 그럼 단종이 제의하기 이전. 옳지 않은 거. 그럼 이유를 골라는 얘기네. 이유. 그럼 성종 골라야지. 뭐 성종. 정답 3번이네요. 아이고,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아유 무지무지 꼬인 꽈배기처럼 꼬인 문제네. 99번. 자, 105번 문제. 다음 중 제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는 대금국 칸이죠. 칸. 걔네들은 칸이라고 읽고 그 금나라. 조선국왕 아우에게 이 글을 전한다. 아우래. 헐. 인조실로 인조 5년. 그러니까 형제 관계를 맺었던 게 이제 정묘 호란 때잖아요. 그러면 후금의 건국, 대보단 설치, 가도 사건, 삼전도의 항복. 삼전도의 항복 같은 거 대보다는 이제 훨씬 뒤에 숙종 때고 후금은 이거 이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가도 사건 또 볼까요? 가도라는 뭐가 있을까? 가도라는 섬이 있어요. 저기 압록강 밑에 평안도 그 부근에 섬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이 명나라의 장수가 쫓겨서 오다가 우리나라 영토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좀 보호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나라 영토 내에 보호하기는 좀 그렇고 섬으로 가서 주둔하게끔 한 거예요. 이것을 이 금나라 이 후금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쳐들어왔던 것이 가도 사건입니다. 요때가 바로 정묘호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자, 1번 보겠습니다. 후금 건국은 이제 1616년에 있었던 것이고, 자, 대보당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 신종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에요. 명나라 신종에게. 야, 창덕궁 궁궐 안에 있었어요. 숙종 때. 예. 그러니까 이 신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내줬을 때 있었던 명나라 황제입니다. 자, 가도사건 보겠습니다. 가도사건. 후금 태종이 요양을 공격했는데 그 명나라 장수 모문영이 쫓겨와서 그래서 평안도 앞바다는 가도에 주둔하게 했던 것인데, 자, 이것이 이제 광해군 때의 사건이었는데 이를 못마땅히 여겼던 거죠. 그래서 후금이 인조 반정 이후에 형제관계 요구하면서 조선을 쳐들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정묘호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장 가까운 시기니까 3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조선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아, 이것도 좀 약간 과거제도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문과 작가 등이 있었고 간단한 시험을 치러 하급관원을 선발한 취재도 시행되었다. 네, 맞는 얘기죠. 문과는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시험이 신년시, 외에도 증광시, 알성시, 부정기 시험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부정기 시험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딕은 생원과는 한문학에 뛰어난 인재를, 진사과는 유교 경전에 뛰어난 인재를 선별한다. 서로 반대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진사과와 비슷한 것이 제술과, 생원과와 비슷한 것이 이제 명경과, 리을, 문과는 주로 서울과 중간계층이 응시하였고 최종 선발 인원은 원래 그 문과는 똑같이 33명이다. 아니에요. 원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문과는. 근데 보통 28명 뽑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음, 잡과는 해당 기술과정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과거인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개, 기억과 니은 2번. 자, 125번 문제. 다음은 한 역사서 서문의 일부다. 이 역사서와 가장 유사한 서술 방식으로 기술된 역사서는 그에 관한 옛 기록은 표현이 거칠고 졸렬하며 사건의 기록이 빠진 것이 있으므로 이로써 군우의 착하고 악함, 신하의 충성심과 사득함, 나랏일의 안전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펴서 드러내어 권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재능과 학문과 식견을 겸비한 인재를 찾아 권위 있는 역사서를 완성하여 만대에 전하여 빛나기를 해와 별처럼 한다. 예, 뭐 왕과 관련된 거, 뭐 신하와 관련된 거. 그래서 왕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본기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신화 관련된 것을 뭐라고 불러요? 열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기전체 그러는데 이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그러니까 기전체예요. 기전체. 그럼 기전체 방식으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고려사입니다. 동국 통감. 그러니까 용어를 잘 정리해야 돼요. 통감. 통으로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순으로죠. 그러니까 편년체죠. 고려 사조료는 사조료 들어가게 되면 순서별로, 시간 순서별로. 조선왕 주실력은 뭐 물론 이제 시간 순서대로 갔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고려사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려사. 예, 이 조선 초반기 때에 쓰여진 역사사죠. 자, 그 다음 143번. 미주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기억이 1443년 개약조 이후 조금씩 이완되는 일본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하여 성종 때 편찬됐대요. 1443년이면 이제 세종 때인데 일본과 유구국, 이 당시는 유구국이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죠. 류큐라고도 얘기해요. 류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의 오키나와. 거기에 지리, 국정, 풍속 외에도 교빙의 연역이나 통생하는 규정을 모아 조선 초기에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그럼 이 책을 했던 게 우리가 아까 나왔네. 누굽니까? 신숙주죠. 신숙주입니다.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그거 얘기하는 건데 1번.
중국의 이상적인 정치 규범 및 주례를 참조해 조선 개국전, 정도전. 네, 2번. 사육신 가운데 한 인물로 단종의 복위운동에 참여했다가 죽임을 당했다. 물론 이 신숙주가 집현전 학자였기 때문에 이 집현전 출신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집현전 뭐 성산문 같은 그런 집현전 신하들은 단종의 복위운동 그러니까 두 명의 그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해가지고 세조를 반대해서 죽음을 당해서 사육신이 됐잖아요. 근데 신숙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세조에 붙어버렸죠. 예, 그래서 배신사 소리를 막 듣는 거죠. 그래서 3번 도교와 관련된 소교수를 폐지하고 도교적 의식을 행하지 못해 들겠다. 조광조죠, 조광조. 집현전 출신 학자로 해동제국기,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리직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 예. 그래서 시험 바로 앞두고 하는 총정리, 핵심 문제풀이, 오늘 그 조선 전기 근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유, 벌써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몇 문제 안 푼 것 같은데 또 1시간 정도 가까이 가네요. 끝까지 여러분들 기운 내시기 바라고, 각별히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 그대들을 믿노라. 고맙습니다.